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미래 생활 업데이트를 해보시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회사 스타링크에 대한 소식 준비했고요. 그래서 위성 인터넷이라는 것이 얼마나 발전을 하고 있고 왜 그게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전달 드릴 거예요. 그리고 6G 통신과의 연관성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떤 분들은 뭐야 위성 인터넷이 6G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뒤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2021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행사가 열렸는데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 행사 자체가 워낙에 통신 관련된 그 박람회다 보니까 스타링크라고 하는 위성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앞으로 스타링크에 얼마를 투자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최소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까지 우리 돈으로 치면 이게 5조에서 10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한 200~300억 달러까지 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문 기사에서는 자꾸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에 300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렇게 보도를 내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최소 50억 정도를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8월부터 극지방을 제외한 지역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고요. 1년 안에 가입자가 50만 명쯤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해요. 현재로서는 가입자가 7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벌써 위성 인터넷에 7만 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스타링크라는 서비스가 뭔지 간략하게 알아보자면은 저렇게 지구 상국에 위성들을 촘촘하게 띄워놔가지고 저 위성을 이용해서 초고속 인터넷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회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려고 해도 못 삽니다. 자, 이거는 스페이스 X라고 알고 계시죠? 일론 머스크의 그 우주 산업 회사, 여기에서 진행을 하는 서비스예요. 자, 그리고 이게 약 550km 상공에 떠있는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1000km 이상 굉장히 높게 위성이 떠 있으면은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넓어지긴 하겠지만 지구로부터 그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인터넷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딱 짧게 해주게 되면 지구로부터 가까우니까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면 커버할 수 있는 지역 자체가 좁아지다 보니까 위성을 많이 띄워놔야 돼요. 현재로서는 1800여 개의 위성을 띄워놨는데 앞으로는 12,000개까지 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띄워놓은 위성 자체가 몇 개 안 되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띄워놓고 앞으로 10,000개를 넘기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지구가 너무 위성으로 촘촘해지지 않을까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죠. 우주 쓰레기라든지 천문학 관측에서도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자, 속도는 어떻냐면은 현재로서 50에서 150mbps, 1초당 50메가에서 150메가를 전송을 할 수 있는 속도니까 꽤 빠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미국의 평균 지상 인터넷 속도가 191mbps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초고속 통신이랑 비교하자면 좀 느리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빠른 거고 지연 시간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비디오 게임 정도 즐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위성이 많아지게 되면은 속도가 빨라져요. 왜냐면 한 위성을 다른 사람이 나눠 쓰게 되면 그만큼 속도가 나눠지다 보니까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위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속도가 높아져서 올해 말에는 300mbps로 속도가 2배 이상 향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원래 기가바이트급 초고속 위성 인터넷 서비스예요. 그리고 현재 벌써 12개국에서 베타 서비스가 진행 중에 있는데 가격이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가격은 월 이용료가 99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이 조금 넘는 거고 초기 설치비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후덜덜합니다. 499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60만 원 정도가 돼요. 아니, 왜 이렇게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이용하는 건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이런 장점도 있네요. 자, 설치비에 이런 것도 들어가요. 여러분들 스카이라이프라는 위성 그 안테나를 이용한 TV 서비스 아시잖아요.
위성이 쏘는 신호를 받으려면 저렇게 안테나가 필요하다 보니까 스타링크의 인터넷을 이용하려면은 저렇게 스타링크 안테나 키트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비행 접시를 설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치하는 영상 유튜브 보시면은 지붕 올라가가지고 위험하게 막 설치하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이 나와요. 위성 안테나에 이렇게 설치하고 여기서 받은 신호를 허브를 이용해서 내 폰이나 그런 데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일론 머스크의 아주 혁신적인 새로운 사업인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부터 위성 인터넷이라는 서비스는 존재했어요. 다만 그것이 너무 1000km 이상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렸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스타링크랑 다른 위성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스타링크가 월등하게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적게 사는 지역에서는 저런 위성 인터넷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격도 비싸고 속도도 느렸단 말이죠. 근데 그 불편함을 스타링크가 해소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저궤도 위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게 아니에요. 1990년대 후반에 이리디움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걸 어디에서 했었냐면은 1998년에 모토로라 한참 잘 나갈 때 이제 이런 저궤도 위성통신망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어요. 여러 곳에 통신을 접속하게 해주면 아무래도 사업이 더 번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초기 계획은 약 650km 고도의 77개의 위성을 발사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니 이렇게 로켓 발사해가지고 위성을 우주에 막 쏘아 올리는 게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냐고요. 그래서 1년 만에 고작 1년 만에 파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1년에 다른 곳에 인수가 돼서 지금 프로젝트가 서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기조 연설을 보시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표가 뭐냐면은 파산하지 않는 것.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의 이 스타링크가 다른 점은 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스페이스 X사 같은 경우는 로켓을 재활용하다 보니까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최근에 펠컨 9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143개의 위성을 나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143개나 나르고 그 로켓을 계속 재활용하다 보니까 비용은 예전보다 훨씬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위성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은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가? 자, 일단 저렇게 지구를 촘촘하게 조그만 위성 인터넷들이 감싸게 되는 건데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장단점은 일단 있겠죠. 일단 목표는 뭐냐면은 초고속 인터넷이 연결되기 어려운 지역, 뭐 오지라든지 섬이라든지 산간 지역 이런 곳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겨나고요. 지상 인터넷과 위성 인터넷의 협업 플레이, 콤비 플레이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인구 밀접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의 광 케이블이라든지 5G 기지국을 이용해서 통신하면 되고요. 위성 인터넷은 어디다 쓰면 되냐면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뭐 드론이라든지 플라잉 택시, 플라잉 카, 비행기 이런 데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하늘과 땅, 바다가 다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위성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기지국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유선망이 막 고정돼서 설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동식 뭐 선박이라든지 비행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갈 때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 자체만으로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시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좋은 게 초고속 인터넷의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 중인 거고요. 또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어요. 자, 중국이라든지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국가에서 위성 인터넷 통제가 가능할 것이냐. 자, 왜냐면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 나라에서의 인터넷을 이용하려면은 그 인터넷 통신망 회사가 그것을 관리하고 국가가 그 회사한테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서비스 이용 못하게 차단해. 이렇게 하면 서비스를 차단할 수가 있는데 스타링크 그냥 그 위성에 떠 있는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그런 접속 차단을 과연 정부가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자, 근데 물론 스타링크 서비스 자체를 이 나라에서 못하게 하겠죠. 스타링크 이용하려면 위성 안테나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설치 못하게 한다든지 밀반입 못하게 한다든지 밀반입했다가 사형에 처한다든지 괜히 개조해가지고 못 썼다가 들키면은 뭐 법률적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건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주식 트레이딩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가 있다. 자, 왜냐면 우리가 지금 뭐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할 때 광 케이블, 해저에 있는 광 케이블이 연결돼 가지고 뭐 구글 서버라든지 영국 서버라든지 파리 서버라든지 그런 데 연결돼서 통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뉴욕과 런던 간의 가장 빠른 광통신 채널의 지연 속도가 50에서 60 밀리세컨드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이용하면 이 지연 속도를 더욱 단축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주식 트레이딩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어떤 주식의 주가가 뛴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비슷한 유형의 주식이 런던에서도 가격이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빠르게 처리를 하게 되면 차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매수를 할수록 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통신 속도를 조금이라도 지연 속도를 줄이려는 노력 자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위성 인터넷이 유용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저에 깔려있는 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빛이 굴절이 되면 속도 저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가상화폐에 대한 차익 실현 역시도 위성 인터넷을 활용하면은 좀 이득이 있지 않겠냐. 물론 너무나 찰나의 속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를 이용해서 진행이 되기는 할 거예요. 뭐 이런 목적으로 위성 인터넷에 투자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에는 위성 인터넷이 기존 인터넷을 다 대체할 것이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결국에는 인터넷 사업도 세계를 지배해버리겠구나.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은 기우예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왜냐면은 일론 머스크 자체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존의 통신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5G나 광 케이블 통신을 보충할 수단이라는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 밀집 지역에선 그냥 있는 거 쓰면 되고요. 그런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 못하는 곳에 유용한 서비스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타링크의 서비스 속도가, 데이터 속도가 50Mbps에서 150Mbps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용하는 U+, 전 U+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 통신, 그 홍보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벌써 초당 2.5기가, 느리더라도 500메가예요. 굉장히 빠르죠. 저희 집의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해 봤더니 400Mbps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사용할 이유가 아예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5G 통신 같은 경우에는 느리다라고는 하지만 평균 속도를 봤을 때 벌써 656Mbps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위성 인터넷이 이런 것들을 대체한다? 뭐 그거는 아직까지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5G 통신 같은 경우에 빨라서 좋기는 한데 문제가 있었죠. 이게 기지국을 아주 촘촘히 세워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밀집 지역,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세우는데 문제가 없지만 뭐 산골 지역이라든지 섬에 이런 걸 설치하려면은 안 해준단 말이에요. 잘 안 해준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아예 차라리 그냥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 인터넷을 이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성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저렇게 불빛이 반짝이는 저런 데서는 스타링크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용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두운 지역, 지금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저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섬이나 강원도 산골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 동네는 왜 초고속 인터넷망 안 깔아줘요? 라고 항의하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위성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저렇게 안테나를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이용하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아니면 자동차 그런 데서는 저렇게 안테나를 스마트폰에 장착하고 다닐 수도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상생활 용도로서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에서도 저 스타링크를 이용하려면은 테슬라 위에다가 저렇게 안테나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매니아가 저렇게 하고 다닌다라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보여드립니다. 향후에 저런 위성 신호를 잡을 수 있는 안테나가 얼마나 작아질 수 있을지 이런 기술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 위성 인터넷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 스페이스X와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정말 사각지대 없이 곳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늘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아마존은 왜 스페이스X와 파트너십을 안 맺었냐? 아마존은 블루 오리진이라고 해가지고 제프 베조스가 만든 우주회사가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로켓 쐈다고 회수했다 하는 기술이 있다 보니까 프로젝트 카이퍼라고 해가지고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앞으로 11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11조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비슷해요. 3,236기를 589에서 629km 높이의 저궤도 상공에 올려놓고 초고속 통신, 이것도 기가바이트급 초고속 통신을 이제 배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영국에서는 원웹이라고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뭐 북극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서 초고속 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서비스들은 로켓을 재활용하는 방식들이 상당히 많죠. 지상에서 쏘아 올린 다음에 회수를 해가지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건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아예 공중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건 어디서 하는 거냐면 영국 버진 갤럭틱의 어떻게 보자면 또 자회사예요. 버진 올빗에서 하는 거고요. 저렇게 개조한 비행기에 로켓을 싣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위성을 이제 저궤도에 띄워 놓는 겁니다. 지난 6월 30일 미국, 네덜란드, 폴란드 3개 나라가 7개의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거는 지상 로켓 발사보다도 가격이 확 낮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중국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 돈 대고 막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위성 인터넷망 이름이 거왕이라고 일단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자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국왕이라는 아주 거창한 이름이에요. 자, 스타링크와 비슷한데 1000개가 많아요. 13,000개의 위성을 앞으로 쏘아 올릴 예정이고요. 이거는 고도 508에서 600km 저궤도랑 1145km 조금 높이 있는 두 그룹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높이 있는 것은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3개가 저렇게 저궤도 위성을 띄워놔가지고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 자, 한마디로 먼저 차지한 자가 승리가 되는 시장이거든요. 우주에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먼저 차지한 자가 규칙도 정하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뒤처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렇게 위성 많아지면은 굉장히 우주 쓰레기도 늘어나고 별 보기도 애매해지고 좀 단점도 있을 것 같고 보안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해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얘기 해보도록 하죠. 자, 누군가는 말씀드리지만 이 위성 인터넷이 6G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하도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디서 그냥 대충 들으시고는 위성 인터넷이 6G야, 그쪽으로 관련된 주식 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실제로 들었거든요. 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6G라는 것은 이미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2021년 올해부터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과학기술정통부에서도 앞으로 6G, 6세대 통신을 어떻게 연구 개발할지에 대한 실행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자,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해가지고 동반관계를 구축해서 공동연구 등 협력을 할 것이다. 6G 상용화를 2028년에서 2030년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통신세대의 주기 변화가 10년 단위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한국도 선제적인 기술 개발 착수와 국제표준 선점 노력하겠다는 발표가 이제 난 거예요. 그래서 위성 인터넷 6G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자,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보시자면은 일단 속도가 초성능이라고 합니다. 목표는 최대 1TB급, 1TB bps예요. 그러니까 지금 5G의 원래 목표가 뭐였냐면은 1초에 20기가를 전송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어쨌든지 간에 이 6G 같은 경우에는 50배가 더 빠른 속도를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고대역으로 높아집니다. 지금 5G의 주파수는 3.5GHz, 28GHz 이렇게 두 주파수를 쓰고 있는데 이 6G는 100GHz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지연 시간이 짧아집니다. 지연 시간이 최대 10분의 1, 5G의 10분의 1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5G의 그 속도라든지 아니면 지연 시간, 그리고 연결 가능한 대수 모든 것들을 더 향상을 시키겠다는 것이고,
자, 근데 여기에 특이한 점이 나와요. 5G에는 없었던 초공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공중 10km로 확대된 통신 범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도 초고속 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잉카라든지 드론 택시, 기내 고속 인터넷에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목표가 있는 건데 이때 바로 위성 인터넷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이제 기지국 세워가지고 초고속 6G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적외도 위성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각지대, 뭐 섬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뭐 플라잉카 이런 데서도 초고속 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협업을 하는 것이 6G 통신의 목표예요. 자, 한마디로 6G 계획 안에 위성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포함이 되는 것이지 6G 이퀄 뭐 위성 인터넷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31년까지 총 14기의 검증용, 실증용 저궤도 위성을 발사한다고 합니다. 야, 스타링크는 10,000개를 넘게 발사할 건데 앞으로 우리 계획은 14개네요.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6G 통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 위성 인터넷이 확산이 되게 되면 세상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기는 하겠죠. 아무래도 초고속 통신을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뭐 기내에서도 빠른 인터넷 쓰고 플라잉카라든지 그런 것들도 초고속 통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다 보니까요. 상당히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